자, 5단원 처음이고요. 5단원 큰 제목이 뭐냐면 여기 시장경제와 금융이라고 나왔지. 시장경제와 금융 해서 여러분이 이게 전문 과목으로 가면 경제 파트예요. 경제 파트. 중학교 때도 경제 파트 한 번씩은 봤죠. 기억은 안 나지만 기억은 안 나지만 가장 어렵다는 바로 그 경제입니다. 어려워요. 시장경제. 중학교 때보다 조금 더 심화돼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특히 나중에 이제 뭐 무역 나오고 우리 기회비용 이런 건 좀 쉽지만 무역 파트가 나오면 좀 어려우니까 잘 들어봅시다. 자, 그 전에 이제 5-1 제목은 여기는 쉬워. 왜냐면 말 그대로 역사거든. 역사. 계산 문제가 없단 말이야. 여긴 뭐냐면 자본주의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 다른 말로 시장 경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역사적인 어떤 과정을 보는 게 이 5-1입니다. 주제가. 여기 보면 학습 요소에 어떤 단어들이 나와요? 단어들 한번 봐봐. 자본주의라는 단어. 근데 자본주의 앞에 여러 개가 붙습니다.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벌써 세 개가 나왔어.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뭐야? 신자유주의. 그럼 여러분이 감을 잡아야 돼요. 아, 우리가 배우는 게 자본주의 역사인데 자본주의는 어떻게 변해왔을까? 이렇게 변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과정이에요. 과정. 과정. 그러면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이렇게 발전해왔다는 얘기거든요. 거기 앞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단어들에다가 어떤 식으로 어떤 자본주의로 발전해왔구나. 상업, 산업, 수정, 신자유주의까지. 그러면 학생들이 이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긴 한데 상업이란 말과 산업이란 말을 구별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지금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인데 상업자본주의는 뭐고 산업자본주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상업이라는 거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거예요. 물건을 만드는 개념. 우리는 뭔가를 만들 때 우리는 제조업이라고 표현하거든. 여기 봐. 뭔가를 만들면 제조업이야. 너희 집 뭐하니? 아, 우리는 마스크를 만들어요. 만들어요라고 하면 그건 만드는 거잖아. 메이크하는 건 제조예요. 제조업인데 상업은 제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공장에 가동돼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거나 만들어져 있거나 아니면 완제품을 서로 사고 파는 것만 하는 게 상업이야. 그러면 상업자본주의는 뭐냐면 이때는 당사, 물건을 사고 파는 어떤 상업이 자본주의를 끌어왔다, 주도했다라는 뜻이고요. 산업자본주의가 되면 이제 메이크예요. 공장을 갖고 있고 물건을 만들고 어떤 그런 어떤 공업, 제조업이 자본주의를 끌어갈 때 그때를 우리는 산업자본주의라고 부를 겁니다. 수정자본주의는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순서가 자본주의 역사는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는 게 이 5-1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상업자본주의가 산업자본주의가 되고 다시 산업자본주의가 수정자본주의가 되는지는 선생님이 본문에서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그 전에 뭐부터 설명합니까? 첫 번째 단어 자본주의가 뭐냐? 자본주의의 뜻과 특징부터 먼저 봐야겠죠. 왜냐면 지금 이 주제가 뭐니까? 자본주의 역사니까. 그러면 자본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자본주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해 줘야 될 게 뭐냐면 자본주의의 특징 두 가지예요. 자본주의의 특징 두 가지. 자, 형광펜을 들고 메모해 주세요. 여러분들 형광펜을 한번 써보세요. 자본주의라고 불리려면 뭐와 뭐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먼저 사유재산 제도가 바탕이 돼야 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유재산 제도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시장이 있어야 되면서 시장에서 뭐 하냐면 자유로운 시장이거든요. 이렇게 연결시켜 놓을게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번호를 매겨볼까? 사유재산 제도 1,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 자유시장 이런 표현 써도 상관없어요. 자유시장 이렇게. 그러면 자본주의는 사유재산 제도가 바탕이고 자유로운 시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얘들아 봐봐, 선생님 봐봐. 여긴 쓰지 말고 뭔가 어떤 책이나 어떤 여러분이 제시문을 읽을 때 자본주의라고 나오면 자본주의는 뭐에 관련된 주의냐면 이거는 경제 시스템을 말하는 사상입니다. 정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야라고 말할 때 민주주의는 이건 경제를 일컫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건 정치를 일컫는 단어예요. 정치. 우리 앞에서 4단원을 배웠잖아요.
4단원에서 인권 이야기가 나오고 기본권 이야기가 나왔잖아. 그건 정치예요. 정치라는 건 누가 어떻게 뭘 다스리느냐, 다스리는 것에 관한 얘기가 정치거든요. 민주주의라는 얘기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국민이 뽑은 대표가 국민을 스스로 다스린다. 그거는 정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하지만 야, 니네 나라는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되라고 물었는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이러면 안 돼요. 자본주의는 뭘 말해주는 겁니까? 경제 시스템을 말해주는 단어예요. 경제. 정치 경제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정치라는 건 다스린다는 뜻이고요. 자본주의는 만들고 사고 팔고 이런 거에 관련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경제 사상입니다. 경제 사상이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가로하세요. 생산하고 교환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이게 경제예요. 생산, 교환, 분배, 소비 다 이루어지는 뭐랬어? 자본주의는 뭐랬어? 잊지 마. 이거 발표하세요. 자본주의는 뭐예요? 경제체제예요. 정치체제가 아니라 경제체제입니다. 경제체제. 지금 경제체제라고 하면 뭘 떠올리면 돼요? 생산, 소비. 가장 중요한 두 개. 누가 만들고 누가 어떻게 사는 거. 사고 파는 거. 만들고 사는 거.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생산, 소비. 그게 경제체제야. 자본주의는 뭐가 관련된 사상이야? 생산과 소비와 관련된 거야. 생산과 소비. 그러면 교수님 보세요. 여기는 이거 고등학교 교과서이기 때문에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안 나와. 이건 다 중학교 때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뭐에 대해서? 생산이 뭔지, 소비가 뭔지, 생산 요소가 뭔지 이런 건 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다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나가기 때문에 그냥 자본주의 이렇게만 설명해놨습니다. 그러면 자, 선생님이 경제체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생산, 만들고 쓰는 거랬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만들려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만들 순 없잖아? 원료도 있어야 되고, 공장 부지도 있어야 되고, 공장 안에 기계도 있어야 되고, 또 공장에서 뭔가를 생산할 노동자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 안 그래? 우린 그런 것들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가 사유재산이에요. 개인이 소유한다. 이 사자라는 건 개인 사자입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여러분이 입고 있는 거 여러분 거죠? 그러면 선생님 사유에 상반되는 단어는 뭐냐면 공유죠. 공유. 공유 재산이라는 건 누구 게 아니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거야. 공동으로 갖고 있는 거. 하지만 자본주의는 공유가 아니고 뭐야? 사유야. 사유재산을 인정해.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 물건을 만드는 거고 소비가 사는 거라면 생산과 소비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시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유롭게. 이게 자본주의 경제체제예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가장 큰 특징 두 개. 뭘 인정한다? 사유재산. 어디서 생산과 소비가 결정된다? 시장. 외웠어요? 키워드가 뭐야? 사유재산과 시장. 그래서 자본주의를 다른 말로 써봐요. 이렇게 이퀄 표시하고. 자본주의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시장경제라고도 불러요. 시장경제체제라고도 부릅니다. 시장경제체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자본주의 이퀄 시장경제체제 같은 표현이에요. 알겠어요? 같은 표현이야. 선생님 시장경제체제도 특징이 사유재산을 갖고 있고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하나. 그럼요. 그럼 선생님 이 자본주의 혹은 시장경제의 반대말이 있어요. 상반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VS하고요. 써주세요. 계획경제체제라는 거였습니다. 계획경제체제. 이거 중학교 때 배웠어요. 계획경제체제. 다른 말로 사상은 사회주의. 사회주의. 그러면 사회주의라는 단어에서 여러분이 감을 잡아야죠.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경제 혹은 계획경제라고 하면 개인재산이 아니에요.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공유재산이 됩니다. 공유재산. 공유재산. 그래서 사회주의라고 불러서 써놓을까요? 요즘 지우고요. 안 지워져요? 자, 지워졌을까요? 오케이.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얘네들은 땡땡하고 땡땡하고 사유재산이 아니고 공유재산, 공유재산 제도, 그 다음에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계획에 의한 정부 계획에 따라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생산과 소비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계획 경제 혹은 사회주의 경제라고 불러요. 자, 첫 번째 줄 이해했어요? 자본주의 뜻부터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본주의는 뭐다? 자본주의는 경제 시스템이다. 체제를 선생님은 지금 시스템이라고 표현했어요. 체제를. 그러면 자본주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자본주의 특징은 그대로 얘를 다시 풀어 쓴 겁니다. 자본주의는 개인들이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개인이 재산을, 내 재산, 사유재산이죠. 내 재산을 자유롭게 획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 뭐가 인정된다? 네모의 사유재산권, 재산권.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지금 소지하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 가져가면 그건 절도가 되는 거예요. 훔친 게 되는 겁니다. 사유재산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다음, 네모하세요. 시장에서 뭐가 결정되냐면 가격이 결정되죠.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따라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럼 선생님 여기 보세요. 여기 계획 경제는 누가 가격을 정하냐면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져요. 계획 경제는. 하지만 시장 자본주의에서는요. 그 가격은요. 시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시장에서. 또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간섭 없이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럼 여러분 시장이라고 하면 혹시 이거 떠올라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이게 시장이죠. 얘가 시장입니다. 여기다가 숫자승 0이라고 쓰면 세로축은요. 세로축은 보통 가격, 프라이스의 약자 P 쓸게요. 가격이 되고 X축 같은 경우는 수량, Q, 양이라고 하면 수요는요. 수요, 우리 수요란 표현 쓰지. 수요가 뭐냐면 뭔가 물건을 사고자 하는 겁니다. 사고자 하는 욕구. 수요는 가격이 올라갈수록 양이 떨어지죠. 반비례하고 공급하는 물건을 팔려는 거죠.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 물건을 팔려는 욕구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요를 선생님이 demand D라고 쓸 거고요. 공급을 S라고 쓰면 수요와 공급이 만난 이 지점에서 뭐가 결정되는 거면 가격. 이게 균형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균형 가격이 결정되고 균형 가격에서 만나는 점이 바로 균형 거래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 경제에서는 시장에서 뭐가 결정된다? 균형 가격이 결정돼요. 이게 어떤 물건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500원이라면 500원이 바로 뭐 하는 곳입니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죠. 근데 만약에 가격이 상승했다. 균형 가격보다 가격이 올라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S. 공급은 많아지죠? 공급은 이만큼 증가하는데 수요는 어떻습니까? 수요는 오히려 이렇게 줄지요.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가격의 균형 가격보다 높으면 뭐가 발생하냐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겁니다. 초과 공급이. 이게 자본주의 경제, 시장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시면 그림도 하나 그려 놓으세요. 여기까지는 그냥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상식적인 내용이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교과에서 말하는 자본주의 역사는 지금부터 출발될 겁니다. 이건 정말 순서 중요하거든요. 순서 중요하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 선생님 상업자본주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오늘 이해를 하시고 단어 하나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선생님 상업자본주의랑 산업자본주의가 뭐가 달라요? 라는 건 수업 듣기 전까지만 질문하셔야 돼요. 수업 듣고 나서는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순서가 수정자본주의 이렇게 가죠? 상업, 산업, 수정,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신자유주의. 이거 설명하면 오늘 아마 시간이 다 갈 수도 있어요. 워낙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처음 수업 시작할 때 상업이 어떤 건지 설명해 줬지? 단지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야 이건. 사고 파는 거야 그냥. 있는 물건을 누군가 만들어내거나 누군가 재배한 농산물을 단지 바꾸는 거야. 그게 상업이야. 너 지금 뭐니? 저 장사해요라고 말할 수 있지. 저 옷가게 해요라는 건 상업을 한다는 얘기야. 옷가게. 네가 옷가게라는 게 옷을 만드는 거야. 옷을 파는 거예요. 파는 거잖아요. 만들어져 있는 옷을 내가 어딘가에 가져와서 파는 게 옷가게잖아. 그치? 그게 바로 상업이야. 상업.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거. 그러면 자본주의라는 것 중에 처음 시작하는 이 상업자본주의가 생기게 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은 언제부터였을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 세계사의 기억이 전혀 없겠지만요. 16세기 유럽이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다 유럽입니다. 유럽 역사입니다. 16세기 유럽이 어떤 일을 하냐. 여기 뭐 신학로 개척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신학로 개척과 교역의 확대 등을 배경으로 해서 정당했고 절대왕정 중상주의 경제정책이 더 발전했다. 두 가지 내용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1번 유럽의 신학로 개척, 두 번째 그로 인해서 발달한 2번 절대왕정의 중상주의 경제정책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상업자본주의가 발생했다. 발전했다. 자, 일단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럼 상업자본주의 특징은 뭘까? 여기 나오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상품의 생산이 아니야. 얘들아, 상품이 뭐야? 유통이야, 유통. 유통이 뭔데? 사고 파는 거. 단지 사고 파는 거. 생산은 만드는 거잖아.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상품의 생산보다는 상품의 무슨 과정에서 별표해서 유통 과정에서 사고 파는 과정에서 뭐 돈 버는 거 이윤이라는 거 이윤을 추구하는 게 상업 자본주의다. 선생님 잠깐 화이트보드 켜고 설명해 줄게요. 자, 선생님 화이트보드 열고 설명해 줄게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상업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유통이라는 말 설명합니다. 유통. 유통은 어떤 단어를 말하는 거냐면, 자, 여기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생산 공장이에요. 생산 공장에서 우리 뭐 만들까? 필통을 만들자. 필통 만드는 공장이야? 그러면 이 공장은 뭐 만듭니까? 단지 필통을 생산하는 곳이죠. 그쵸? 그럼 이 필통이 여기 선생님이 소비자가 있어. 소비자가 이 필통을 사러 공장까지 갑니까? 아니죠. 공장 가요? 필통 사러? 아니잖아. 그러면 공장에서 만들어진 필통은요. 여기 중간에 중간상인들 있습니다. 중간상인들. 이 필통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중간상인을 거쳐서 다시 자 문구점이 있다고 쳐. 문구점 알파 문구점이든 뭐 다이소든 이런 소매 가게까지 넘어와요. 그러면 소비자는 여기 다이소나 아니면 문구점인 소매 가게 가서 어떻게 하면 이 물건을 사는 거죠. 요 과정 만들어져서 소비자에게까지 오는 이 과정을 우리는 넓게 다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유통이라고 불러요. 유통. 그러니까 유통은 생산이 아니고 요 과정이야. 이 물건을 사고 파는 이 중간 과정. 그러면 상업자본주의라는 게 내가 방금 상업의 뜻은 설명했어. 상업은 물건을 사고 파는 거다. 그럼 상업이 자본주의를 이끌어왔던 시대. 그때가 바로 언제다? 상업자본주의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상업자본주의는 시작이 16세기 유럽이 신학로 개척을 하고 교육이 확대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뭡니까? 여기 봐요. 세계사에서 16세기쯤 되면 유럽이라는 데는 어디입니까? 선생님 유럽을 그려보면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이면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밑에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위에는 유럽 대륙이 있어요.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은 붙어 있어요. 그 중간에 바다가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유럽인들은요. 이 지중해라는 바다에서만 왔다 갔다 배를 타고 물건을 사고 팔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앞으로 가면 이제 인도가 있어요. 인도부터는 다 아시아잖아요. 유럽 애들이 아시아의 물건, 특히 중국, 좀 더 앞으로 가면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의 3대 발명품 같은 뭐 비단, 도자기 이런 중국의 물품이나 인도의 물품 같은 아시아의 물건을 가져오려면 이렇게 육지로 가서 물건을 사고 팔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6세기쯤에 이 중간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거대한 이 중간을 차지하는 나라 중에 셀주크 투르크라는 나라가 나와요. 근데 그 나라가 이쪽에 있었던 유럽의 비잔틴 제국이랑 긴 전쟁을 하면서 중요한 건 육지로 가는 길이 막혀요. 유럽 상인들이 중국이나 인도의 물품을 사서 가지고 와서 유럽에 팔고 싶은데 육지로 가는 길이 막혀요. 두 큰 대제국이 전쟁을 하면서. 소매야? 유진아? 듣고 있어? 그러면 선생님 안 가져오면 아니야. 중국의 비단을 그냥 갖고 오기만 하면 10배, 20배를 팔 수가 있어.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물건을 정말 갖고 오고 싶은 거 왜냐면 워낙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근데 못 가져와. 그럼 선생님 배로 가면 되잖아. 배 오케이. 배로 가면 되는데 한 번도 배를 타고 중국이나 인도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 지구가 네모나다고 믿었거든요. 지구가 네모내서 배를 타고 유럽을 떠나면 언젠가 이렇게 절벽을 만나서 배가 다 떨어져 죽는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지구가 동그랗다고 말하는 지구 구형설을 얘기하던 사람도 있었지만 증명이 안 됐어요. 하지만 일단
육지가 막히니까 목숨을 걸고 유럽 애들이 배를 타고 나갑니다. 아프리카를 처음으로 돌았어요.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서 아라비아를 돌아서 인도로 가게 돼요. 새롭게 새로운 뱃길, 항로라는 건 항해하는 길이란 뜻이에요. 항해하는 길. 그 신항로는 뭡니까? 새로운 항해하는 길, 신항로. 아시아로 가는 새로운 항로가 이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한 명은요. 인도로 가려다가 잘못 가죠. 잘못 가서 처음으로 이 대서양을 지나서 이쪽에 가면 대서양을 지나면 뭐가 나옵니까? 아메리카라는 대륙이 나와요. 신대륙. 이때 신대륙을 발견해요. 아메리카 신대륙을 잘못 가가지고. 알겠어요? 그러면 신항로 개척 때문에 이제 아메리카라는 새로운 대륙도 발견되고 아시아나 이쪽의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고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시아의 물건들, 아메리카의 감자, 옥수수 이게 막 들어와요. 그래서 물건을 가져오기만 하면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물건을 가져와서 파는 그런 상업이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다. 그게 상업자본주의야.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러면 선생님 신라도 개척과 교육의 확대는 이해가 가요. 거기 교육의 확대자 써주세요. 신학로를 개척해서 이제 어디까지? 아시아를 지나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면서 아메리카 지역까지 교역이 확대되는 겁니다. 아시아, 아메리카까지. 아메리카의 새로운 산물, 아메리카에서 새롭게 들어온 산물들이 뭐냐면 옥수수, 감자, 이런 새로운 산물들이 유럽 대륙으로 퍼지기 시작해요. 이때. 알겠어요? 그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 이렇게 신대륙을 발견하고 신항로를 개척하면서 상업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게 돼요. 그러면서 유럽이 뒤에 역사적으로 절대왕정 시기로 넘어가는데, 여기다 뭐가 나와? 절대왕정 시기에 유럽 각국들이 어떤 경제 정책을 펼쳤대? 중상주의 경제 정책을 펼쳤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중상주의 경제 정책 설명할게요. 여러분 들어보셔야 됩니다. 거기 써놓으세요. 여러분 절대왕정은요 17, 18세기라고 써놓으세요. 17, 18세기. 그러니까 어때요? 신학로 개척보다 좀 더 뒤지요. 절대왕정은 의미가 뭐냐면 자 이거 전혀 모르는 사람도 단어만 알면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왕정이라는 것, 정자로 끝났죠. 이거 정치 형태야. 왕이 다스리는 거야. 정치 형태가 지금처럼 민주주의, 국민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왕의 통치, 정치하는 시대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 절대가 붙었다는 얘기는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었다. 왕권이 굉장히 강력했던 시대를 말하는 거야. 그게 절대왕정 시대야. 그러면 유럽의 절대왕정 시대 때 나라들이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경제를 배우니까요. 경제 정책을 어떤 경제 정책을 펼쳤대? 중상주의 경제 정책을 펼쳤답니다. 그럼 중상주의 경제 정책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중상주의 경제는요. 여러분이 저 노트에다가 정리하겠지만 나 어디다 써줄게요. 중상주의 경제 정책이 도대체 뭐냐? 중상주의 경제 정책. 자, 여기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다고 치자. 가장 대표적인 절대왕정 국가 프랑스. 그 다음에 여기 영국이 있다고 쳐보세요. 영국. 두 나라가 있어. 그런데 프랑스도 절대왕정이고 영국도 절대왕정이면 두 나라 모두 뭘 쓰겠습니까? 중상주의를 쓰겠죠. 중상주의는요. 국가가 일단 중상주의 뜻을 보면 국가가 수출과 수출 수입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즉 강력하게 간섭하는 경제 정책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누가 막 이게 삼성이 핸드폰을 만들어 일본에 수출한다. 국가가 간섭합니까? 해? 안 하지. 안 하지. 우린 지금 자본주의야. 자본주의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제한다고 그랬어.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요. 어떤 기업이 수출을 하든 수입을 하든 간섭을 해? 안 해? 안 해요. 이게 자본주의 시작인데 중상주의 때는 아니야. 중상주의는 국가가 수출과 수입을 강력하게 간섭해요. 어떻게 하냐면 봐. 프랑스라는 나라가 영국에다가 야 수출하는 사람들한테 오케이 수출은 해. 수출은 오케이.
하지만 영국으로부터 수입은 안 돼라고 말합니다. 수입을 철저하게 제한해요. 프랑스가. 그럼 영국도 마찬가지겠죠. 영국도 중상주의야? 그럼 영국도 야 오케이 프랑스한테 수출은 해. 수출은 오케이. 하지만 프랑스한테 수입은 안 돼. 이럽니다. 그러면 두 나라가 둘 다 중상주의면 두 나라 모두 다른 나라에 수출만 하려고 그러고 수입을 안 한다고 하면 두 나라는 장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두 나라가 모두 중상주의면 이 두 나라 사이에서는 무역은 허용이 안 돼요. 지금 이게 뭐예요? 그래서 중상주의 시대 때는 뭘 개척하기 시작했냐면 지네들끼리는 안 되니까 식민지를 개척합니다. 그러면 식민지에는 자기네 물건을 뭐만 할 수 있습니까? 수출만 하는 거예요. 수출만 하는 겁니다. 식민지는 이 상대의 프랑스나 영국 같은 본국에게 물건을 못 팔아요. 수출만 합니다. 왜? 식민지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이해가요? 여기까지. 이윤이라는 건 내가 물건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돈이에요. 나의 수입. 그러니 이때 상업자본주의 시대 때는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했고 절대왕정 시대 때 상업자본주의가 뭐했다? 더더욱 발전했다. 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식민지들을 개척했거든요. 이때 무지무지하게 남는 영국이 먹은 식민지들, 지금의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다 영국의 식민지였죠. 이때.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중상주의를 하나 써주세요. 자, 여러분이 옆에 빈칸에 중상주의를 써주세요. 이렇게 이 아래부터 쓰시면 됩니다. 쓰다가 다시 봐도 모르겠으면 질문해주세요.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상업자본주의로 출발을 했죠? 상업자본주의는 이게 제일 중요해.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뭘 한다? 이윤이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이제 산업자본주의죠. 산업자본주의는 머릿속에 넣어. 메이크야. 산업은 만드는 거야. 제조야. 이제부터 물건을 만드는 공업이나 제조업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야. 이게 산업자본주의고, 그럼 산업자본주의 역사적 배경 좀 주셔야죠. 이제 18세기가 됐죠. 18세기 후반입니다. 절대왕정이 17, 18세기라면 그 다음 나온 사건은 18세기 후반 어떤 나라에서 얘들아? 영국 동그라미 영국이란 나라 꼭 별표해 주시고요. 영국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네모의 산업혁명. 산업혁명.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으로 뭐가 가능해집니까? 산업혁명이 뭘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상품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상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무얼 가진 산업시설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써봐. 공장이야.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시설, 공장이라고 표현할게. 공장을 소유한, 공장을 가진 누가 자본가들이 주도하면서 성장한 자본주의. 이게 바로 산업자본주의가 될 겁니다. 천천히 설명할게요. 산업혁명부터. 산업혁명은 뭐냐? 우리가 역사에서 경제를 배울 때 여러분이 저 옛날 선사시대 때 신석기 혁명이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신석기 혁명은요. 이건 어느 분야의 혁명이냐면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경제 분야의 혁명이에요. 오늘 경제라는 단어 쉽게 생각하세요. 경제는 뭐와 관련된 게 경제야? 생산과 소비. 뭔가를 만들고 누군가 쓰는 거. 이게 경제야. 경제. 신석기 혁명은 경제 파트의 혁명이에요. 신석기 혁명이 뭐였는지 기억납니까? 사람들이 구석시대 때 구석기인들은 어땠습니까? 구석기인들은 그냥 뭔가 식량을 구할 때 사냥했지요. 사냥했습니다. 사냥. 그러면 사냥을 하면 내가 만약에 돼지를 잡았든 돼지 없어서 자 소를 잡았다. 돼지든 소를 잡았다. 그럼 그게 한 번 먹고 끝나는 거잖아. 사냥은. 일회용이잖아. 일회용.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수렵을 했어요. 사냥과 수렵. 수렵이라는 게 뭐 사냥 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채집. 열매를 따먹거나. 그게 구석기인들의 생활이었다면 신석기 혁명은 뭐였냐면 생산에 있어서 사냥이 아니라 목축을 시작합니다. 이 목축. 여러분 목축이 왜 혁명인지 아세요? 처음에 내가 토끼 한 마리를 잡았어? 그러면 토끼를 사냥하면 이거 한 번 먹고 끝난단 말이야. 하지만 내가 토끼를 키워봐요. 토끼를 키우면 토끼와 토끼가 몰라. 새끼 토끼를 낳지. 새끼 토끼들을 또 몇 마리는 잡아먹지만 몇 마리는 살려도 또 교배시켜. 그러면 또 어때? 또 토끼의 새끼들을 낳지. 그럼 더 이상 목축을 시작하면요. 토끼를 사냥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계속 재생산해서 뭐 할 수 있어? 대를 이어서 먹을 수 있어. 토끼들한테는 되게 잔인하지만
인간한테 식량을 구하는 인간한테는 이게 엄청난 변화야. 대를 이어서 닭을 어때? 닭을 사냥하는 게 아니잖아. 닭을 키워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신석기 혁명입니다. 즉 신석기 혁명은요. 사람들이 경제 생활에 있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사냥하러 안 나가도 돼. 우리 집에다가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가축을 길러서 안정적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신석기 혁명이에요. 그러면 산업혁명은 뭐냐 도대체? 산업혁명은 자 산업혁명 전에도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손으로 자 손숫자입니다. 손숫자 손으로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불렀냐면 수공업이라고 불렀어. 만약에 내가 옷감을 만들어 옷감을 다 사람들이 옛날에는 뭘로 만들었어? 사람들이 직접 다 손으로 만들었어요. 수공업이에요. 알겠어요? 수공업. 그러면 손으로 옷감을 짜서 손으로 옷을 지었단 말이야? 그러면 손으로 물건을 만들다 보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옷의 양이,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된 기술자라 하더라도 사람이 손으로 직접 다 옷감을 짜고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만약에 10개 정도였다. 라고 하면 산업혁명은 수공업이 뭐로 바뀌는 거냐면 기계공업으로 바뀌는 거야. 사람들이 더 이상 손으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뭘 사용하기 시작합니까? 기계가 발명되면서 기계로 물건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럼 10개가 아니야. 하루에 100개, 1000개, 10,000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산업혁명이에요.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 옷을 만들려면 먼저 뭐가 있어요? 옷감이 있어야 되죠? 옛날에 손으로 옷감을 하나하나 다 찧었단 말이에요. 근데 산업혁명이 되면 뭐가 발명이 되냐면 옷감을 짜는 방직기, 실을 만들고 그다음에 옷감을 짜는 방적기가 발명되는데 물론 산업혁명 전에도 방직기나 방적기는 있었어요. 여러분 배틀 알아요? 배틀? 배틀이란 거 있죠. 이렇게 실을 뽑아서 실을 가지고 옷감을 짜는 거. 근데 산업혁명 전에는 그 기계를 다 손으로 돌렸어. 손으로. 여기 봐봐. 신 앞에 선풍기가 있잖아. 여기 보세요. 우리 선풍기가 있잖아. 이 선풍기 처음에 발명됐을 때는 손으로 돌렸어요. 뒤에서 봐봐. 선생님이 더워. 그러면 소미한테 소미야 천천히 일단 그럼 네가 돌려. 더 더워. 일단 열심히 돌리겠죠. 이게 산업혁명 이전의 모습이었어요. 기계가 있긴 있었지만 손으로 직접 당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산업혁명은 이 방적기나 방직기라는 기계에다가 뭘 다냐면 얘가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동력 장치를 달아버렸어요. 모터. 그게 혁명이에요. 방적기가 자동으로 굴러가요. 기계가. 사람이 손을 안 대도. 이해가? 그게 산업혁명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산업혁명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뭐다? 산업혁명 때문에 발표하면 다시 한번 뭐가 가능해져?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대량 생산. 한 번에 어마어마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 얘들아. 산업자본주의 전에는 물건을 단지 아시아나 중국이나 인도에서 녹차, 그 다음에 홍차 같은 물건을 가져와서 팔아서 돈을 벌었단 말이야. 상업자본주의는. 알겠니? 하지만 산업자본주의는 산업혁명으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사람들 자본가라고 불러. 자, 내가 공장을 소유해서 내 공장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뭐라 부를 거라고? 자본가라고 부를 거야. 자본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시대가 된 거야. 그게 산업자본주의야. 그럼 시험에 산업자본주의가 가능해지게 된 계기는 뭐야? 산업혁명이야. 산업혁명이야. 알겠어? 산업자본주의가 가능해진 사건이 뭐라고? 산업혁명. 이해 가십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어마어마한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게 산업자본주의. 나오죠? 특징 주로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만드는 과정. 여긴 유통 과정이었지? 얘는 아니야. 얘는 무슨 과정이야? 얘는 유통 과정이 아니라 생산 과정이야. 생산 과정. 상품의 생산 과정. 이 생산 과정에서 뭐 하는 거야? 이윤을 추구하는 거. 얘는 유통 과정이었죠? 얘는 생산 과정이에요. 알겠어요? 생산 과정에서 돈을 추구하며 생산한 상품을 만든 물건을 자유롭게, 중요한 표현 나와요.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의 자유를 요구했다? 여기 별 3개 해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게. 자, 봐요. 아까 여기서 봐. 중상주의는 선생님이 뭐랬니? 중상주의는 국가가 수출과 수입을 간섭했다 그랬죠. 강력하게 간섭했다 그랬지. 국가가 물건을 많이 못 팔게 하고, 그치? 수출은 하고 간섭했잖아. 근데 이건 아니야. 산업자본주의는 이제
물건을 네가 공장에서 100개씩 1000개씩 막 만들어내. 그러면 니네 영국에서 물건을 만들었으면 영국 국민들한테만 팔아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영국 국민은 500명이야? 근데 너희는 공장에서 5000개를 찍어내. 그럼 영국 국민 말고 딴 사람들도 팔고 싶겠죠? 마음대로 팔고 싶겠죠? 이제 여기다 쓰세요. 이제는 국가가 수출과 수입을 뭘 못하게 하는 겁니까?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간섭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다른 나라의 물건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게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중상주의 시대 때는 간섭했습니다. 강력하게 국가가 여기 간섭했어요. 이건.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간섭을 안 하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간섭을 안 합니다. 이제 거기다 쓰세요. 국가가 수출과 수입을 간섭하는 걸 우리는 보호무역이라고 합니다. 보호무역이라고 불러요. 보호무역주의라고 부르면 여기는 이제 간섭을 안 하는 거니까 자유무역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유무역주의. 지금 무역이 뭐예요? 무역은요. 무역이 뭐예요?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즉 수출 수입을 무역이라고 불러요. 수출하고 수입하는 걸 무역이라고 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상업자본주의 시대 때는 중상주의, 즉 보호무역이고요. 산업자본주의 시대 때는 자유무역이 돼요. 자유무역이. 모르는 단어 있으면 다시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좀 설명해 줄게요. 자, 선생님 산업자본주의까지 설명을 했죠. 산업자본주의랑 상업자본주의의 특징, 시간이 어떻게 변해왔고 산업자본주의가 뭐 때문에 생겼고 산업자본주의를 만들게 된 계기는 산업혁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는 보호무역이고 중상주의는 보호무역. 보호무역의 뜻 설명했어. 국가가 간섭하는 거야. 무역에 대해서 간섭하는 거야. 수출하고 수입에 대해서. 자, 산업자본주의는 자유무역을 추구합니다. 자유무역. 시장의 자유를 요구했다고 말씀드린 아까 자유무역 얘기했었잖아요. 자유무역의 핵심은 자유무역은 누가 간섭을 안 한다? 국가가 간섭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업자본주의가 쭉 발전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생긴 거를 선생님이 설명하기 중요해요. 하기 전에 여러분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자, 거기 몇 페이지입니까? 100페이지죠. 그러면 100페이지, 101페이지, 102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페이지가 없으면 페이지를 다세요. 이거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에 보시면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그 특징하고 나오면서 자, 선생님 2번 볼 거거든요. 근대 자본주의의 등장과 그 특징이라는 말을 볼 겁니다. 근대 자본주의라는 말. 지금 근대 자본주의는 안 나오는데 자, 근대 자본주의 설명할 거예요. 일단 쭉 한번 설명을 보고 나서 설명할게요. 보세요. 서구라는 건 서양을 말합니다. 서양. 여기서 서양을 쓰면 어디예요? 유럽을 얘기합니다. 유럽. 서구의 경우 그랬습니다. 원래는 서구라고 하면 유럽을 말했는데 이제는 좀 더 범위가 넓어졌어요. 영국이나 자 유럽이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유럽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 영국이 있고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나라가 다 유럽이잖아. 걔네들이 먹는 식민지까지 싹 다 서구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세요. 선생님 책상에 보면 세계지도가 있고 세계지도에 보면 자, 맨 오른쪽에 맨 위에 오른쪽 맨 위에 나라 캐나다, 그 아래가 미국, 그 아래가 멕시코, 그 아래 쭉 라틴 아메리카가 있는데 저희가 다 아메리카 대륙이거든요. 아메리카 대륙도 다 유럽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저기도 서구라고 볼 거예요. 캐나다, 미국, 멕시코 다 서구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오리지널로 서구라고 말하면 저 맨 왼쪽에 있는 아프리카 위에 있는 유럽 거기가 서구입니다. 알겠죠? 유럽. 그럼 볼게. 서구의 경우 바꿔 말하면 유럽의 경우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시장 교역, 시장에서 교역, 사고 판단 뜻이야. 교역은 물건을 사고 파는 교역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으며 활발한 이제 상업이 뭔지 알지? 장사야 상업은 상업 활동에 따르는 상품의 생산과 은행업, 해운업 등이 자본주의 활동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품 경제가 어느 정도 확대된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근데 이전에 상품 경제와 자본주의 활동에는 각종 규제, 여기 나오죠. 각종 규제와 통제, 왕들이 규제하고 통제에 간섭했다는 뜻입니다. 통제가 있었고 또 상품화폐 경제 그 자체가 사회의 경제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았다. 자본주의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생산 활동이 주요한 부분이 된 것은 유럽의 근대 사회여서였다. 여러분 여기 조쳐볼래요? 유럽의 근대 사회? 유럽의 근대 사회는 도대체 언제부터예요? 라고 묻는데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어요.
근대냐 근대가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 여기 봐. 그러면 근대 이전을 전근대라고 불러요. 전근대. 근대 이전이라는 뜻이야. 전근대와 뭐가 있어? 근대가 있지. 전근대와 근대의 차이는 전근대는 신분이 있었어요. 봉건사회였습니다, 여러분. 봉건사회는 뭐라고? 신분제 사회를 말해. 신분제 사회. 반면에 근대사회는 신분제가 폐지된 사회야. 신분제 폐지된 사회. 그러면 전근대에서 근대로 오는 과정의 가장 큰 사건은 시민혁명이야. 우리가 4단원에서 배웠던 시민혁명. 써놓으세요. 이게 전근대와 근대의 차이예요. 전근대에는 아직 신분제가 남아있는 봉건사회. 근대사회라고 말하면 기본적으로 시민혁명을 통해 신분제가 폐지된 사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그래요. 정치적으로는. 자, 유럽의 근대 사회에서였다. 근대 이후 자본주의를 고대 및 중세와 구분하여 근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근대 이후에 자본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자, 자본주의는 언제 등장했대요? 근대. 물론 처음 상업자본주의는 그 전부터 나왔지만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본격적으로 부를 수 있는 건 산업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근대 이후에 발달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본주의 발전은 16, 18세기에 걸쳐 영국에서 꽃피운 직물 산업의 성장. 아까 우리 선생님이 산업혁명 설명하면서 옷감 얘기했죠. 직물 산업의 성장에 주도했다. 자본주의를 이전의 체제와 구별짓는 특성은 소비를 초과하는 뭐가 생산이 생기는데 생산의 잉여라는 건 남는다는 뜻이야. 남는 거. 생산의 잉여분을 피라미드나 대성당과 같이 비생산적인 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데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몇 가지 역사적 사건으로 촉진되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소유욕을 무시하던 전통이 사라지고 금명과 검서가 종교적인 덕목으로 더욱 강력하게 강조되었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부 또는 덕목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었다. 자본주의 발전에 공헌한 또 다른 요인은 유럽으로 귀금속이 유입되면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기 임금은 물가만큼 빠르게 상승하지 않았으므로 인플레이션의 주된 수혜자는 자본가들이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렵죠?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렵죠? 여기까지 이해가는 게 이해 안 가는 거 있어요? 선생님이 얘를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표정들이. 자, 그 다음 장 있나 한번 볼게요. 그래도 마저 읽어볼게. 초기 자본가들은 중상주의 시기, 여러분 중상주의는 배웠어요? 절대왕정의 중상주의. 중상주의 시기에 일어난 강력한 민족국가의 부흥이 가져온 혜택을 누렸다. 민족국가들이 추구하는 국력 증진 정책으로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당일 통화제 및 법정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적 조건이 충족되었으며 그 결과 경제적 주도권이 국가로부터 어디로 넘어가기 시작합니까? 개인에게로 옮겨갑니다. 그 전까지는 국가가 모든 수출과 수입에 대한 얘기를 했었다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들이 알아서 하는 시대로 옮겨갔다. 그런 뜻이에요. 18세기 초 영국에서는 자본주의 발전의 중심이 바뀌죠. 단순한 장사에서 뭐로 바뀝니까? 산업으로 바뀌어요. 산업으로 이동했다. 왜? 이때 뭐가 일어나니까? 산업혁명. 꾸준하게 축적된 쌓인 자본은 산업혁명 시기에 기술적 지식을 실제 산업에 적용하는 데 투자했다. 고전적 자본주의 사상은 1776년 출판된 주십니다. 너무 유명하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상가입니다.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국부론이에요. 국부론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 스미스는 경제적 결정, 추쳐요. 지금 경제적 결정은 뭐예요? 써보세요. 생산의 문제입니다. 가로하고 쓰세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만들까? 입니다. 뭘 만들지? 얼마나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그게 생산에 관련된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제적 결정이라고 그래요. 나무가 10개 있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만들까? 자, 여기 봐. 거기 들어 얘들아.
우리는 경제 문제 결정이라고 하거든요. 경제 문제 결정. 아까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때 자본주의 경제와 계획 경제 얘기를 해줬어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시장이 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자, 만약에 나한테 목재가 이렇게 4개가 있어. 그럼 4개의 목재를 가지고 봐. 무엇을 만들까? 먼저 책상 만들까? 침대 만들까? 의자 만들까? 이게 첫 번째 고민이지. 뭘 만들까가? 무엇을 만들까? 첫 번째 고민. 만약에 내가 침대를 만들기로 했어. 그러면 얼마나 만들까? 침대를 몇 개 만들지?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3개 만들기로 했어. 그럼 어떤 방법으로 만들지? 이런 거를 어디서 결정하냐면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시장에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자, 만약 사람들이 지금 침대를 원해. 시장에서 침대를 사러 온 사람들이 많아. 그럼 뭐 만들면 돼요? 침대 만들면 되죠. 근데 이제 침대가 안 팔려. 사람들이 책상을 많이 원해. 그럼 뭐 만들면 됩니까? 책상 만들면 되죠. 즉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만들까가 어디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까?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본주의야. 하지만 계획경제는 아니에요. 이거 정부가 알려줘요. 야 침대 몇 개 만들어 라고 딱 명령을 내려요. 의자 몇 개 만들어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스미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봐요. 경제적 결정을 자기 조절적인 일단 뭐야? 뭐? 시장이. 경제적 결정을 누가 한다고 다시 한번? 시장이. 경제적 결정을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에 맡길 것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야? 스미스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기억해. 그럼 스미스는 국가가 뭘 만들지, 얼마나 만들지 간섭을 하란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유시장을 강조해요. 자유시장, 자유경제. 국가는 간섭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건 중상주의 아니에요. 얘는 간섭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에 맡길 것을 주장했다. 거기다가 형광펜 줄칩니다. 애덤 스미스 줄치시고요. 국부론 줄치시고요. 경제적 결정을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에 맡긴다. 중요합니다. 시장에 맡겨라. 국가는 간섭하지 마라. 거기다가 여러분 뭐라고 쓰냐면 애덤 스미스 국부론 정치적 결정을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에서 쓰세요. 자유시장이라서 자유시장, 자유시장주의, 자유시장주의. 자유란 말이 붙으면 누구로부터의 자유냐면 국가로부터의 자유예요. 주장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이 봉건주의의 잔재를 사라지게 한 뒤, 여기서 봉건주의 잔재란 건 신분제를 말해. 신분제에 남아있는 것들을 사라지게 한 뒤 스미스의 정책은 점차 실행에 옮겨졌고 19세기에는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정책은 나오죠? 자유무역, 국가 간섭 안 하는 거야. 근본이 이제 어려워요. 균형, 예산, 그리고 최소한의 빈민 구제 등으로 표현됐다. 즉 이 말이 뭐냐면 19세기 때가 되면 스미스의 자유시장주의가 완전히 받아들여져서 국가는 경제에 간섭을 안 해. 그럼 국가는 뭐만 하냐면 최소한의 빈민, 완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만 구제했다는 뜻이에요. 아주 어려운 사람만. 그 후 1차 세계대전은 자본주의 발전의 전환점이 되었다. 전후 국제시장은 위축되었으며 각국에서 관리통화 제도가 채택되어 근본이제는 포기되었고 금융부분의 주도권이 유럽에서 밀고 여기는 필요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 스미스를 기억해 주세요. 스미스의 자유시장주의. 그러다가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시장 실패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형광펜으로 일단 주세요. 시장 실패. 그럼 이 말이 뭐야? 여기 봐. 선생님 봐주세요. 화면 봐주세요. 자, 지금 우리가 누구를 배웠습니까? 스미스를 배웠죠. 애덤 스미스라고 불러도 되고요. 아담 스미스라고 불러도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쓰실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쓰면서 써주는 거. 애덤 스미스는요. 뭘 강조했냐면 자, 국가는 시장에 간섭하지 마. 선생님이 자유시장주의를 했지. 더 중요한 표현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자유방임주의라고 부를 겁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자유방임주의라고 부를 거예요. 방임이라는 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걸 방임이라고 불러요.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 그럼 여기서 간섭은 누구한테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국가가 간섭하지 말란 뜻이에요. 국가는 어디에? 시장에 간섭하지 말란 뜻입니다. 여기 봐. 보셔야 돼요. 오늘 자유방임주의를 완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자유방임주의는 자유롭게 풀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국가가. 그럼 어디에 간섭을 안 하겠다는 얘기냐면 국가가 시장에 간섭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간섭을 안 한다는 말은 뭔지 한번 설명해 줄게요. 예를 들어 실업자들이 있어. 실업자가 뭡니까?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이죠. 그쵸? 실업자가 굉장히 그 나라에 많아서 누구나 다 놀고 있어? 그래도 국가는 뭐 안 합니까? 국가는 간섭 안 해요. 국가가 간섭을 안 한다는 얘기는 실업자들을 위해서 뭔가 어떤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빈곤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 빈곤한 사람들 굶어 죽어. 어느 정도로 이제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 죽어. 국가 간섭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다 죽어. 왜? 자기네가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거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기업이, 자, 그다음에 기업이라고 말하면 자본가들이 있죠? 자본가와 노동자가 어떠한 계약을 해도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약. 예를 들어, 지금은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1시간에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은. 하지만 이때는 모든 계약, 다 자유계약이에요. 자유계약. 예를 들어 나는 24시간, 하루 1일 24시간 노동을 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는 간섭 안 해요. 왜? 개인의 자유란 얘기죠. 하루 24시간 노동해? 해! 죽었어! 죽어요, 그냥. 국가는 뭘 안 해? 간섭을 안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 맡기냐면 그냥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시장에. 그게 자유방임주의입니다. 그럼 보세요. 스미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스미스는 분명히 말했어. 시장에 맡기면 시장이 결정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무엇을 만들지, 얼마나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를 다 시장이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결정은 어떤 결정이야? 굉장히 효율적인 결정, 합리적인 굉장히 좋은 결정이 나올 거야 라고 말했는데 어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빈곤한 사람들, 실업자, 환경오염 등등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시장 실패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장이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시장한테 맡기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해결을 못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시장 실패. 다시 시장에게 맡기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야? 애덤 스미스지. 애덤 스미스의 무슨 주의야? 자유방임주의였지. 그래서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지. 간섭하지 마. 국가가 간섭을 안 하면 시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게요 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진짜 유럽이. 근데 해봤더니 상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등장한 겁니다.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시장 실패라고 불러.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봅시다. 우리 교재에 뭐라고 나오는지. 자, 봐봐요.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애덤 스미스는 시장 경제가 좋죠. 보이지 않는 손. 선생님, 보이지 않는 손이 뭐였어요? 시장 가격을 말합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우리 아까 그래프로 봤지요? 그걸 시장 가격이라고 불러요. 시장 가격. 다시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 가격에 의해 작동되므로 여기 좋죠? 중요한 표현 나와. 정부의 뭐 없이 간섭 혹은 개입 없이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에 가면 맡기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개입 없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는 구조. 써놔요. 애덤 스미스 메모하시고요. 이게 지금 스미스가 말하는 뭐다? 자유방임주의 경제입니다. 자유방임주의라는 말 기억하세요? 자유방임주의. 다시 한번 써요. 국가가 시장에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간섭하지 않는 거. 국가가 시장에 간섭하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으면 좋아.
모든 게 다 결정돼 효율적으로 자원을 쓸 수 있어라고 말했단 말이야. 어디에만 맡겨놓으면 여기 보이지 않는 손. 다른 말로 시장 가격에만 맡겨놔. 정부는 할 일이 없어. 여기에 맡기면 다 될 거야라고 말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시장 경제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완벽한 것은 아니란 말이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적 의미의 시장 경제는 완전한 경쟁을 가정하지만 우리가 직면하는 시장은 오히려 불안정한 경쟁이 일반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가격 측정이 어려운 공공재나 외부 효과 등이 존재하므로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자산과 소득이 불공평하게 분배되기 쉽다. 이것을 네모하세요.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시장 실패라고 말합니다. 자, 시장 실패를 화살표를 빼서 써보세요. 시장 실패의 예. 자, 환경오염, 빈부격차, 실업, 독점 등등등등. 이런 문제는 시장이 해결하지 못했어요. 자, 선생님이 써준 거 환경오염, 빈부격차, 실업, 독점, 다른 말로 또 독과점이라고 합니다. 독과점. 이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게 시장 실패인데.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설명해줘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정말. 시장 실패라면 딱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 봐요. 하나씩 설명해줄게요. 환경오염부터 설명. 선생님, 왜 시장에 맡겨놓으면 환경이 오염돼요? 아까 여기 봐봐. 선생님 뭘 했어? 아무것도 간섭 안 한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 봐. 페인트를 만드는 공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페인트 공장. 근데 페인트 공장을 하면요. 엄청나게 오염된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염수, 오염된 물. 근데 이 오염된 물을 그냥 안양천 같은 하천에 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지금은. 하지만 이 자유방임주의 시대 때는요. 아무도 간섭을 안 했기 때문에 막 버려도 돼요. 안양천에 막 갖다 버려도 돼. 그냥 한국이 오염되겠어, 안 되겠어? 오염되지. 규제가 없었어요. 내가 쓰레기를 막 갖다 버려도 됐습니다. 그때는 기업들이. 자, 다음. 독과점을 했죠, 선생님이. 독점과 가점. 독과점은요. 독점과 가점을 말해요. 즉 독점이라는 건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 만약에 우리가 필통했다고 쳐봐. 근데 필통을 우리가 하나의 기업에서만 만들어. 그러면 필통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도 어때? 살 수밖에 없겠지. 독점 기업이야 그게. 과점은 하나는 아니지만 생산자가 몇 개 없는 거예요. 10개 미만. 그러면 과점은요. 생산자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시장의 가격을 맡기는 게 아니라 생산자가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비싼 가격을 책정할 수 있어요. 그게 독과점의 문제. 이것도 왜? 국가가 간섭하지 않았으니까요.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고요? 시장 실패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시장 실패 때문에 등장하는 게 다시 본문 오세요. 시장 실패 때문에 등장하는 게 여기 나오는 수정자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다 써놓을래요? 산업자본주의에다가 다시 산업자본주의는 옆에다 써봐. 산업자본주의는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시대예요. 자유방임주의 시대를 말합니다. 자유방임주의 시대예요. 수정자본주의는 이제 뭐 때문에 잡아? 산업자본주의가 수정자본주의가 되는 과정이 중간에 뭐가 있어? 여기 시장 실패가 있어. 시장이 실패해.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 그래서 등장한 게 뭐야? 수정자본주의예요. 산업자본주의가 시장 실패 때문에 수정자본주의를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봐봐요. 역사적 배경. 19세기에서 20세기 초 나오지. 소수의 몇몇 기업들, 소수의 대자본에 의한 독점과 가점이 묶인 말, 독과점이 강화되면서 나오네 드디어 시장 실패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론이 힘을 얻게 되었다. 얘들아,
다시 봐, 선생님. 여기 주쳤어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시장 실패가 왜 생겼다고 그랬어?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해서 생긴 거죠. 국가가 시장에 전혀 간섭을 안 해서 생긴 문제지. 그러면 국가가 간섭을 안 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이제 해결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국가가 간섭을 하면 되겠죠. 수정자본주의는 국가가 시장 경제에 개입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국가가 시장 경제에 개입을 하겠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봐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자유방임주의 시대 때는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생겼다. 이걸 우리는 시장 실패라고 부른다. 시장이 실패했어.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이 시장 실패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누가 개입하겠다? 국가가 시장에 간섭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국가가 시장에 간섭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다시 수정자본주의. 수정이라는 건 고친다는 뜻이에요. 자본주의를 고친다는 뜻이에요. 자본주의를 수정하겠다는 뜻이에요. 뭘? 누가? 국가가. 국가 개입이야, 국가 개입. 여기 봐. 여러분이 너무 어려우면 가장 기본적 개념을 머리에 놓고 계세요. 여기 자본주의가 있고, 선생님 오늘 첫 시간에 자본주의 반대말로 계획경제가 있겠어. 자본주의의 특징은 모든 걸 시장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모든 걸 시장에 맡겨서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앞에 아무것도 안 붙으면 이건 자유야. 자유. 간섭을 안 해. 아무도 간섭을 안 해. 하지만 계획경제는 철저히 누가 간섭하는 거야? 국가가 간섭하는 거지. 자본주의 앞에 아무것도 안 붙으면 자본주의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쉽게 100%의 자유야. 계획경제는 100%의 간섭이야. 누가? 국가가. 이건 누가 간섭 안 하는 거야? 국가가 간섭 안 하는 거야. 근데 수정자본주의는 여기 앞에 수정이 붙었죠. 자본주의를 수정하겠다는 얘기는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얘기는 계획경제 요소를 오케이 가져오는 거예요. 계획경제는 국가가 100% 간섭하는 경제를 했잖아. 그치? 그럼 수정자본주의는 자본주의를 무엇에 갖고 와서 수정하겠다는 뜻이냐면 계획경제 체제를 빌려와서 수정하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간섭을 해요? 그건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면 얼마큼 간섭을 할 것이냐? 수정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인데 수정하겠다는 얘기는 국가의 간섭,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얼마큼 인정할 거냐는 나라마다 틀려요. 계획경제 요소를 20%만 갖고 있을 거냐, 10%만 갖고 있을 거냐, 30%만 갖고 있을 거냐 나라마다 구체적으로 다 틀립니다. 어쨌든 자본주의는요. 이 계획경제 요소를 빌려와서 수정자본주의가 되면서 망하지 않았어요. 안 그랬으면 자본주의는 망했을 겁니다. 그럼 선생님, 수정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 어떤 계기가 있겠죠. 사건. 그 사건이 뭐냐면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대공황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의 경제대공황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아까 잠깐 나왔지만 여러분은 1914년에 20세기입니다. 이제부터 1914년 20세기죠. 20세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전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죠. 한국사 시간에 배우겠지만 1910년에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식민지가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나냐면 1918년에 끝나요. 1차 세계대전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머지 나라들 아시아 국가는 싹 다 식민지였고 아프리카도 식민지였고 이때 유럽 경제는 초토화되는데 그나마 살아남은 나라가 미국이었거든요. 미국은 자기네 나라에서 전쟁을 안 했기 때문에 미국 혼자 잘 나갔어요. 다른 나라는 다 힘들었는데.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막 공장들이 굴러가고 자본가들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 그래서 미국의 생산업자들, 공장들이 생산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줄게요. 미국의 공장주들이 물건을 1000개씩 만들었다. 근데 미국 국민은 100명입니다. 얘네가 미국 국민한테 다 물건을 팔아도 900개가 남아요. 그럼 이 남는 물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나라에 팔아야겠지. 수출을 해야겠지. 그치? 미국도 처음에 그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방금 말했잖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빼고 나머지 모든 나라가 물건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시아랑 아프리카는 싹 다 식민지 국가였고 유럽은 전쟁이 끝나서 초토화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만든 900개의 물건을 팔 데가 없는 겁니다. 자, 물건이 팔려, 안 팔려? 안 팔려. 그럼 공장 어떻게 돼? 망하죠. 공장이 망하면 누가 생깁니까? 실업자가 생기죠. 실업자는 다시 또 물건을 못 사겠죠. 그럼 미국 국민한테 100명이 물건을 사다가 얘네가 실업자는 얘네 물건도 안 팔려. 공장 문 닫아. 또 실업자가 생겨. 또 물건 못 팔려. 경제가 무너졌어요. 그게 공황입니다. 경제 대공황. 미국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난 경제 대공황. 시장이 해결을 못했어요, 이 문제를. 그래서 말합니다. 안 되겠다. 이제 누가? 국가가 개입을 해야겠다. 여기 나오잖아요. 19세기에서 20세기 시장 실패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론 승리 나오다 사건. 구체적인 사건 EX 표시하시고요. 192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경제 대공황. 자, 경제 대공황이 발생한 건 뭐 때문에?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과잉생산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잉생산. 너무 많이 상품을 생산했다. 과잉생산 때문에 안 팔려. 수요가 부족한 겁니다. 수요 부족.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수요가 부족해지면서 상품이 안 팔리죠. 여기 봐요. 공장들이 망합니다. 공장이 폐쇄되어 물건이 안 팔리니까 공장이 폐쇄되고 다시 그러면 실업자들이 증가하겠죠? 실업자가 증가하고 다시 물건을 못 삽니다. 또 회사가 망해요. 도산해요. 또 실업자가 증가해요. 또 회사가 도산해요. 이 악순환, 돌고 도는 악순환이 발생하면서 미국 경제가 무너집니다. 무너져. 분명히 아까 말했잖아. 스미스는 시장에게 맡기면 시장이 안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균형 생산량을 결정한다고 했잖아. 근데 아니잖아. 기업들이 시장을 생각지도 못하고 물건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오케이? 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장 실패예요. 경제 공황도. 그때 등장한 학자가 누구냐면 너무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케인즈가 나올 거고요. 그 케인즈라는 사람이 자본주의 안 되겠다. 국가가 개입해야겠다. 간섭해야겠다. 자본주의를 고쳐야겠다. 그게 수정자본주의예요.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해 줄게요.